시간에는 11장 도체와 전원체, 우리가 컨덕터와 인슐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체의 기능, 도체 컨덕터, 도체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더드 와이어 게이지 사이즈를 해가지고 도체 와이어의 국제 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컨덕터, 도선의 종류, 그 다음에 커넥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PCB 기판이라고 하는 프린티드 와이어링,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하죠. PCB 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퓨즈, 회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제 퓨즈가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와이어 레지스턴스, 도선의 저항, 그리고 레지스턴스, 저항의 템퍼레처 코에피션트, 온도 계수라고 얘기하죠. 온도 계수.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솔리드, 고체에서의 이제 그 전하가 움직이고 전류가 흐르는 걸 살펴봤는데, 이제는 리퀴드, 액체와 기체인 경우는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면은 뭐에 의한 전류냐? 이온 전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절연체에서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보통 와이어와 도선과 커넥터의 트러블 슈팅, 고장 진단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제일 먼저 도체의 기능이죠. 도체의 기능은 전압원에서 부하로 전압 손실, 그러니까 IR 전압 강화죠. 그래서 전압 강화, 전압 손실이 최소인 에너지 전달균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큰 전류가 흐르는 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름이 굵은 도체를 사용해야 돼. 왜? 전류를 많이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도체의 지름이 클수록 도체의 저항이 작아진다. 도체의 저항은 도체의 길이가 길수록 증가한다. 순수한 금속의 저항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증가한다. 이상적인 도체는 저항을 갖지 않는다. 이게 0ohm입니다. 0ohm.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제 AC 전원에 백열등을 이제 연결했을 적에 이렇게 연결했어요. 연결했을 때 이 선, 이 도선의 저항값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0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04 오hm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도선에서 우리가 소모되는 전실이 0.06 와트가 되고, 이 백열등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99.94다. 사실 도선의 저항값은 뭐 0에 가깝다고 봤죠. 그죠? 0ohm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 도선에서, 물론 이제 도선이 길면 문제가 되겠지만, 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이나 그 저항값은 아주 적다. 우리가 도선의 굵기를 AWG로 표시하죠. 미국의 도선 규격에 맞춰서 이제 전 세계에서 공칭으로 삼는데, 규격 변화가 높을수록 도선의 굵기가 가는 걸 뜻한다. 전자의 접속용 도선도 사용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실험실에서 점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보통 22AWG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배선용은 보통 12번을 씁니다. 원형조사의 단면적을 측정하는 단위는 측정하는 단위는 서큘라미터입니다. 규격 변화가 높을수록 도선의 굵기가 가너짐으로 도선의 저항값은 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R은 로 A분의 L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선의 면적이죠. 그래서 도선의 면적이 가늘어지면 저항값이 커진 걸 뜻한다. 이런 얘기죠. 그 와이어 사이즈를 했을 때 우리가 22번 와이어다 했을 적에 도체 인치수는 이와 같이 되고, 도선의 단면적은 이와 같이 된다. 그 다음에 와이어 사이즈죠.
그래서 여기 지금 17번이냐, 뭐 19번이냐, 22번이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규격 번호의 차이가 3이면 단면적은 이제 2배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9번에 보고 1288이었는데 이 22번을 보면은 이게 3개 차이인데 이거의 반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카파. 원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구리선 얘기하죠. 카파 와이어를 씁니다. 카파 와이어. 카파 와이어. 이 카파 와이어를 봤을 때 이제 솔리드 와이어가 있고 도체 한 개로 만들어진 게, 그다음에 스트랜디드 와이어라 가지고 아주 얇은 가는 선을 이렇게 꽈가지고 만든 도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이나 건물 내 배선 같이 자주 구부리거나 휠 필요가 없는 곳에는 우리가 솔리드 와이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전화 코드나 우리 코드선이나 스피커선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스트랜디드 와이어, 여러 가닥의 도선을 하나로 따서 이제 만든 거다. 여러 개의 도선을 한 대 묶고 또 뭘 만들기로 해요? 케이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케이블로 만들게 한다. 도선끼리는, 와이어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절연이 해야 되죠. 그래서 도선을 구별할 수 있도록 색깔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통 검정색이 있고, 그 다음에 적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또는 뭐 흰색, 이런 색깔로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케이블 전체 길이에 걸쳐 두 조직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전송선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TV에 신호전소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코엑시얼 케이블, 동축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넥터죠. 실험실에서 우리가 보통 A, B, 이건 악어잭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엘리게이터 클립, C, D 이런 것들이 이제 커넥터다. 도선용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다 도선용 커넥터입니다. E, F, G 이건 뭐 오디오용에 쓰이는 거죠. H 이건 PC 연결하는데 이건 오실로스코프에 쓰는 거. 이런 종류를 다 뭐라 그래요? 커넥터다. 이렇게 하죠. 이것도 하나의 부품의 일종. 그 다음에 우리 그 휴대폰이나 모든 전자 장치에 보면은 다 이게 뭐가 있어요. 이런 프린티드 서킷보드. 우리가 보통 PCB라고 얘기하죠. PCB 판에다가 우리가 이와 같이 부품을 놓고서 회로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회로는 플라스틱이나 섬유, 파이버글래스를 절연한 장착한 기판에 배선을 인쇄한 다음에 여기다 뭐래요? 전자 부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작이 된다. 그래서 기판 윗면이랑 아랫면인데 윗면에는 보통 우리가 부품들을 사용하죠. 저항, 캐피시터, 코일,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뭐 IC 등 부품을 꽂아놓게 되고 이게 이제 윗면이죠. 윗면 이게 다 부품들이고 이게 이제 아랫면이에요. 아랫면에는 도선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은이나 구리로 연결근으로 인쇄한다. 그래서 프린티드 말을 씁니다. 인쇄 배선이다. 그렇죠? 이게 인쇄 배선이다. PCB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뭐 잘 알다시피 스위치는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할지 아니면 차단할 것을 제어하는 데 쓰는 부품이고요. 이 스위치는 뭐가 있어요? 전격 전류나 전격 전압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전압이나 특정한 전류에 그 맞는 적합한 스위치를 우리가 선정해서 써야 된다. 전격 전류란 스위치가 닫혔을 때 스위치에 흘릴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를 얘기하고요. 전격 전압이란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두 접점 사이에 아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위치에 갈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우리가 전격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스위치가 사용이 됐죠. 스위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온시키면 이제 이 배열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 스위치. 그렇죠? 스위치예요. 회로를 끊거나 연결시키는 데 사용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치에 이제 새로운 용어로 폴과 이제 스루가 있는데, 폴은 스위치로 제어할 수 있는 회로의 개수예요. 이거는 회로의 개수. 그 다음에 스루는 폴 하나가 연결할 수 있는 이건 접점의 개수예요. 접점의 개수. 그래서 이제 스위치 경우에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SPST, DPDT, SPDT, DPST. 그래서
이 폴은 여기에서 이제 SPM은 싱글 폴, 싱글 스로우, 더블 폴, 싱글 스로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회로도 볼 적에 그렇죠? 회로도나 이제 설계도를 볼 적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응용 예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SPST는 이렇게 되죠. 스위치가 하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거는 폴은 하나지만 접점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더블 스로우가 되는 거. 이거는 폴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하나, 둘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더블 폴, 싱글 스루가 되고. 자, 이거는 2개가 있으니까 더블이 돼요. 더블이 되고 이쪽에 하나에 2개, 접점이 2개 있으니까 더블이 되죠. 그래서 DPDT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지금 앞서 설명한 스위치의 응용을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라디오가 있고 그 불, 그러니까 램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라디오나 램프나 다 몇 볼트에서 동작을 해요? 12볼트일 때 동시에 똑같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각각의 스위치의 접점만 2개고 전원이 같으니까 SPDT와 같은 SPDT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B번에서 보면 라디오는 9V에서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램프는 24V에서 동작이 돼요. 그러니까 회로가 완전 다른 회로죠. 이런 경우는 DP-ST를 스위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우리가 이 라디오나 램프를 우리가 온오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DC 모터인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계 방향으로 돌고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뭘 바꿈으로써? 전원의 극성을 바꿔줌으로써. 전원의 극성을 반원. 그러니까 전원의 극성을 바꾸려면 이 12V 전원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완전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가 DP-DT를 사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그 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장치죠. 그러니까 뭐 라디오나 여기 이제 램프인데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장치나 전자 장치를 응용을 할 적에 이와 같이 용도에 따라서 스위치를 우리가 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퓨즈. 퓨즈는 지나치게 큰 전류가 흘러 회로 부품이 손상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큰 전류가, 과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녹아서 연결된 회로나 부품의 손상을 입지 않게. 그러니까 보호 목적이죠. 회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퓨즈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동작하냐, 동작하지 않느냐를 뭘로? 옴메터로 측정을 해보면, 동작하는 거는 이제 0옴에 나오고, 끊어진 퓨즈는 무한대.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압계로 퓨즈 양들의 전압을 측정할 때 0V가 나오면 우리가 양호한 퓨즈가 되고, 퓨즈 양단에 큰 전압이 측정되면 퓨즈는 끊어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계로 퓨즈를 테스트하는 방법이랑 전압계로 퓨즈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이죠. 이게 90이고,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죠? 이건 퓨즈가 비정상, abnormal,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전압이 있고, 이 퓨즈를 통해서 이 R1, R2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면 이렇게 돼서 이제 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압이 여기 R1과 R2, 그러니까 VR1과 VR2로 전부 다 이렇게 전압이 분배되고 이 퓨즈 사이에는 몇 볼트가 나와요? 이게 도체나 마찬가지니까 0볼트가 나오죠. 0볼트가 나오고 여기 어스단에서 이 H점은 당연히 120볼트, B단도 120볼트 이렇게 나와야지만 뭐다? 퓨즈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퓨즈가 여기서 이제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되면 여기 이제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무한대니까 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렇죠? 흐를 수가 없으니까 R1, R2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VR1이랑 VR2는 뭐가 돼요?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퓨즈 양단에 120V가 걸리게 된다. 물론 A단지에는 120V 걸리지만 여기는 끊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전압은 뭐가 나와야 돼? 0V가 나온다.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테스트에서 퓨즈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를 여러분이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퓨즈가 이게 1A 퓨즈, 15A 퓨즈, 그 다음에 블룸. 이거는 이제 타 버렸다는 거죠. 타 버렸다. 그죠? 타 버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끊어졌죠. 끊어지고 여기는 이제 타 버린 게 되죠. 그렇죠? 이것도 두 개가. 그리고 이제 1A랑 15A를 보면 이 굵기가 얘는 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상당히 그죠? 굵은 그 도체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회로기판의 장착된 퓨즈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퓨즈다. 와이어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도선의 저항값이에요. 도선의 저항값은 우리가 지금 요 밑에 수식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도체의 길이죠. 도체의 도선의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이거는 도체의 비저항을 뜻하죠. 비저항.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 공식은 뭐 여러분이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로가 저항률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스페러에서 비저항이라고도 얘기해요. 비저항. R은 로 A분의 L이다. 그래서 이제 이 로는 비저항 값은 물질에 따라 다 틀리죠. 알루미늄이냐, 구리냐, 철이냐, 니크롬이냐, 은이나 텅스텐 따라서 우리가 전부 이 로 값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얘기죠. 물질에 따라 다르다. 재료에 따라. 토스터와 같이 열을 발생하는 장치에 사용하는 도선의 재료는 구리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양재보다 어때요? 저항값이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열은 I 자승 RT 이거에 의해서 이제 열이 발생, 주울열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저항이 커야 된다. 저항값이 클수록 큰 전류를 흘려주지 않아도 충분한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이게 크지 않아도 얘가 크면 얘가 증기시키면은 우리가 에너지 주울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구리선보다 저항값이 큰 도선을 우리가 레지스턴스 와이어라고 전열선 또는 저항선이라고 하고 이 재료로는 우리가 텅스텐, 니클, 그죠? 니클 또는 크롬, 그거의 합금, 니크롬 이런 합금이 사용되기도 한다. 전열선이라고 합니다. 전열. 그 다음에 저항의 우리가 온도계수라고 얘기하죠. 저항의 온도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저항의 온도계수라고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플러스이면 온도가 증가할 때 저항값도 증가하는 거고 알파 값이 마이너스면 온도가 증가할 때 저항값이 감소하는 경우. 알파 값이 제로이면 온도 변화 감소 R이 어떤 경우? 일정한 경우를 뜻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알파가 양수예요. 그런데 실리콘이나 주마늄 이렇게 반도체 물질과 황산물과 같은 전액은 알파 값이 뭐가 나와요? 부의 온도 고스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온도 상승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를 구하는 공식은 이런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값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문제를 풀 적에는 이 수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온도계수 알파는 저항값이 이래서 전류가 흘러 동작을 해요. 이게 텅스텐 동작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온도가 상승이 된다는 거죠. 온도가 상승이 되면 저항값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다? 플러스 온도계수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2020도시에서 램프의 저항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 수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핫 레지스타와 슈퍼컨덕티비티, 초전도라 그러죠. 초전도라 그럽니다. 텅스텐, 니크롬, 철, 니켈 같은 재료에 전열선을 만지죠.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열선 만들면 정상 동작 전류가 흘러 열이 날 때 저항값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차가울 때와 저항값이 큰 차이가 나죠. 왜냐면 이게 열선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열선. 예를 들어 100W, 100W, 100열 정도는 전류가 흘러 뜨거운 상태에서 비춰낼 때는 저항값이 144옴 있지만 전기의 전원을 인가하자 빛이 들어오지 않고 꺼졌을 때는 약 15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되면은 저항값이 증가되니까 어떤 거? 온도 개수가 갖고 고온 저항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초전도 현상은 고온 저온 현상과 반대되는 거로 어떤 금속을 절대온도 0도K에 가까운 아주 낮은 온도로 만들게 되면 자신의 저항값을 갑자기 잃어버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항값이 0옴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초전도 재료라고 그러고 이러한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면 아주 큰 전류, 왜냐하면 저항값이 없으니까 큰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우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응용되는 거 자기부상열차 이런 데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체나 기체에서는 전류가 흐르면은 어떤 전류가 흐르냐? 이온 전류가 흐른다. 이온 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금속의 경우는 전하가 이동이 되죠. 액체와 기체 속에도 전하가 이동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하는 금속과 같은 고체에서는 원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강화전은 중성인 상태를 유지하고 자유전자, 그죠? 우리가 자유전자의 드리프트에 의해 전하가 이동하여 전류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예예요. 여태까지 배운. 그런데 액체나 기체에서는 원자들이 다른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자를 하나 얻거나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원자들이 중성이 아니라 이온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를 띠게 된 원자를 우리가 이온이라 그러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나오겠지만 이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와 기체에서는 이온이 전하를 나른다.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이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온 그 형성 과정이죠. 우리가 나트륨 이온이 있고 그 나트륨 이온에서 이거는 중성이죠. 중성인데 전자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전자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이 전자 하나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나트륨이 NA가 뭘로 바뀌어요? NA 플러스 이온. 이렇게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플러스 이온. 플러스 이온이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이온 전류라고 그랬죠. 극성이 서로 다른 이온 전하는 서로 끌어당기고 극성이 같은 이온은 서로 밀어낸다. 이러한 힘의 작용으로 이온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온 전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온 전류. 액체와 기체의 이온화. 소금이나 액시드를 물에 녹이면 이온이 만들어진다. 또는 어떤 금속을 산이나 알칼리 용에 담가면 또 이온화가 되죠. 이온화에 의해 전류가 잘 흐르는 양도체가 된 액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일렉트롤리트, 전해액이라 그런다. 전해액. 기체의 이온화 전압은 그 기체를 이온화하기 위해 가해줘야 할 최소 전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이온하게 되면 그 기체가 절연체면 이온되면 전해서 이온 전류가 된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형광등이라든가 수은등, 그 다음에 나트륨등,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네온사인, 그죠? 네온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기체의 이온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태까지 여러분 다 배웠던 겁니다. 나트륨이랑 클로린, 염소 원자가 두 개 더하면 하나를 주고받아 가지고 완벽한, 그죠? 결합을 갖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 그 다음은 이제 절연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메가오hm 단위의 아주 큰 저항값을 갖는 물질을 절연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절연체의 두 가지 용도. 절연체의 두 가지 용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정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절연. 이게 첫 번째죠. 근데 우리가 절연체의 그 용도 중에 요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전압이 인계될 때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 전하를 저장. 그래서 우리가 요거가 우리가 캐패시터 배울 적에 이렇게 두 개의 전극이 있었죠.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절연체. 절연체를 증가하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 차지가 됐을 적에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를 해가지고 뭐를? 전하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절연체. 그러니까 절연체의 목적 중에서 두 번째.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그 용도로 사용될 때 그 절연체를 뭐라 그래요? 유전체라고 그래요. 다이렉트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라는 의미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유전체라고 얘기한다. 절연체에서 아주 높은 전압을 인가하면 내부 제재 파괴돼서 절연체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절연체에 파괴가 일어나는 전압을 우리가 절연 강도라고 얘기한다.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라고 얘기한다. 절연 강도가 높을수록 좋은 절연체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절연체의 종류, 에어나 뭐 페플라이트나 파이버나 마이카나 케이퍼, 파라핀 오일에 따라서 절연 강도 값이 다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이건 볼테지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파라핀 왁스, 뭐 폴리스틸렌, 폴클레임, 뭐 이런 재료에 따라서 이 재료에 따라서 절연 강도 값이 이렇게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절연 파괴 전압 있죠. 그러니까 이 재료에 볼테지 브레이터, 전압이 파괴되는 전압이에요. 전력 전송소는 100만 볼트까지 파괴되지 않고 동작할 수 있다. 전력 전송소는 이루고 있는 두세 간격이 얼마가 되면 불꽃이 발생. 자, 불꽃이 발생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게 전압이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압이 파괴된다. 절연이 파괴된다. 절연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를 어떻게 하는 방법? 방전하는 법. 디스차지시키는. 이건 우리가 알 때는 도체 방전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죠. 도체 방전, 그렇죠? 전하가 주는 전체 양쪽에 도체를 연결해서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많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죠. 네, 브러쉬 방전. 고압을 걸어준 끝이 뾰족한 도선을 절연체에 갖게 넣으면 공기 분자가 이온을 해서 절연체 전하 주위에 공기를 통해서 방전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브러쉬 방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꽃 방전이라는 거는 절연체가 파괴되는 순간에 절연체를 통해서 불꽃. 이거는 이제 절연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1번 방법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선과 커넥터의 트러블 슈팅,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각종 전자장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고장이 뭐냐면은 도선이나 커넥터 또는 스위치 접점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그래서 우리가
도선과 기판선의 인쇄된 배선의 연결 상태는 뭘로? 온메타. 저항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도선과 커넥터 사이의 연결 상태도 저항계로 검사할 수가 있다. 커넥터는 더러워지거나 녹슬거나 산화될 수가 있다. 커넥터는 연결이 헐거워질 수도 있는 거죠. 케이블형 플러그 커넥터의 경우는 도선과 플러그의 연결이 잘못될 수도 있다. 스위치의 접점이 이제 만약에 그 오물이 끼면 이를 닦아내기보다는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와이어나 커넥터의 트러블 슈팅 고장은 주로 뭐다? 접점의 문제다. 접점. 컨택 포인트. 접점이 이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기를 가지고 이제 저항값이 영업이 되면 이제 정상이고, 저항값이 무슨 값? 무한대를 따지면 이게 이제 끊어진 걸 뜻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장을 진단해서 우리가 수리를 할 수